오늘도 썰튜쇼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진솔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1998년 강원도 홍천의 작은 마을. 저는 그날의 기억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6살이었던 저는 평소처럼 저녁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굉음과 함께 집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서연아, 도망가. 빨리. 엄마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뛰었습니다. 뜨거운 불길을 피해 계속 달렸어요. 마지막으로 들린 건 엄마의 비명소리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 살아남았지만 모든 것을 잃었죠. 보육원으로 가게 된 저는 처음엔 매일 밤 울었어요. 엄마 아빠가 곧 데리러 오실 거야 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른 아이들은 하나둘 입양되어 갔지만 저는 계속 남아 있었죠. 10살이 되던 해 드디어 저를 입양하겠다는 가정이 나타났어요. 처음엔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건 악몽의 시작이었어요. 그들은 정부 지원금만 받고 저를 마치 하인처럼 부렸거든요. 너 같은 애가 이런 대우 받는 것도 감사해야 해.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 끊임없는 집안일. 학교도 보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몰래 책을 읽었어요. 주인집 아이의 책을 몰래 빌려서 공부했죠. 그들의 폭언과 학대 속에서도 저는 꿈을 키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했던 건 요리였어요. 주방에서 일할 때만큼은 마음이 편했거든요. 요리책을 보며 레시피를 외웠고 몰래 새로운 요리도 시도해봤어요. 주인집 아이가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을 때면 작은 행복을 느꼈답니다. 15살이 되던 해 겨울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몇 년간 몰래 모은 15만 원을 들고 한밤중에 탈출했습니다. 무작정 서울행 버스에 올랐어요. 이제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을 거야. 서울에서의 첫날은 정말 무서웠어요. 12월의 찬바람을 맞으며 지하철역에서 밤을 보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만은 않았어요. 드디어 자유를 얻었다는 생각에 오히려 설렜거든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생존이 시작됐어요. 편의점, 카페, 식당.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새벽에는 만화방에서 잠깐 눈을 붙이는 생활. 그렇게 첫 달을 버텼어요. 운이 좋게도 한 분식집 사장님이 저를 받아주셨어요. 일도 배우고 옥탑방도 얻어서 지낼 수 있게 됐죠. 그때 처음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고된 일이었지만 행복했어요. 특히 제가 만든 음식을 손님들이 맛있게 드실 때면 그간의 피로가 싹 날아가는 것 같았죠. 분식집에서 일한 지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사장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서연아, 너 학교 다니고 싶지 않니? 내가 검정고시 학원비 대줄 테니 공부해 볼래?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진심으로 걱정해 준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정말 바빴습니다. 아침에는 장보기와 음식 준비, 낮에는 분식집 일, 저녁에는 학원에서 공부.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어요. 특히 수학이 너무 어려웠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문제집을 풀었어요. 틀린 문제는 10번씩 다시 풀었죠.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드디어 합격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연아, 합격했어. 너 이제 고등학교 졸업자야. 사장님이 우시면서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저도 펑펑 울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어요. 그즈음 우연히 TV에서 한 유명 셰프의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열정 하나로 세계적인 셰프가 된 분이었죠. 그걸 보면서 나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리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월급의 절반을 학원비로 썼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특히 프랑스 요리에 푹 빠졌어요. 섬세하고 예술적인 플레이팅이 저와 잘 맞았나 봐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 손님이 제가 만든 얼큰 참치마요 덮밥을 드시고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정말 맛있네요. 그분이 바로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수석 셰프셨어요. 그분은 저에게 레스토랑에서 일해볼 생각이 없냐고 물으셨죠. 하지만 저는 고민 끝에 그 제안을 거절했어요. 죄송해요, 셰프님. 하지만 저는 제 가게를 열고 싶어요. 제가 꿈꾸는 요리를 하고 싶어서요. 그 말을 하면서도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렇게 좋은 기회를 거절하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드디어 제 작은 가게를 열었어요. 30평도 안 되는 자그마한 공간이었지만 저에겐 꿈의 성취였죠. 장사가 잘 될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손님들이 서연 씨가 만든 음식은 뭔가 다르네요. 라고 하실 때면 가슴이 벅찼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건물주의 횡포가 시작됐거든요. 2달 만에 보증금이 2배로 올랐고 월세도 50% 인상됐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수익은 바닥을 쳤죠. 결국 가게를 접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모은 돈은 물론이고 빚까지 져가며 시작한 가게였는데 정말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때 또다시 운명 같은 만남이 있었어요. 한 손님이 제게 명함을 건네셨습니다. 우리 저택에 주방장을 찾고 있는데 관심 있나요? 그분은 강남의 한 대저택 관리자였어요. 처음엔 망설였죠. 또다시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에서 이번에는 뭔가 다를 거야 라는 직감이 왔어요. 그렇게 저는 청담동의 대저택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진실과 마주하게 되죠. 면접을 보러 갔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2020년 9월의 어느 아침이었죠. 대저택의 웅장한 철문을 지나면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런 곳에서 내가 일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입구부터 압도적이었어요.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의 샹들리에, 그리고 가득 피어있는 신선한 꽃들까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죠. 저는 낡은 운동화가 부끄러워 자꾸만 발끝을 모으게 됐어요. 박 실장님과의 면접은 의외로 편안했어요. 제 초라한 이력서를 보시면서도 무시하는 기색 없이 관심 있게 물어보셨죠. 서연 씨, 요리는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어릴 때부터요. 다른 건 잘 못해도 요리할 때만큼은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자 박 실장님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 이미 그분은 제가 누구인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첫 출근 날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너무 긴장돼서 잠도 제대로 못 잤거든요.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머리를 다시 묶고 깔끔하게 다린 유니폼을 입었죠. 주방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어요. 최신식 설비들이 가득했고 주방 기구들도 모두 최고급이었죠.
처음에는 그 기구들 사용하는 법도 몰라서 당황했어요. 하지만 금방 적응했죠. 일과는 새벽 4시부터 시작됐어요. 매일 새벽 시장에 가서 가장 신선한 재료들을 골랐죠. 특히 생선은 제가 직접 고르는 걸 고집했어요. 시장 상인들과도 금방 친해져서 가끔은 좋은 재료들을 먼저 챙겨주시기도 했죠. 서연 씨, 오늘 들어온 고등어가 정말 좋아. 이거 하나 더 서비스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방에서는 항상 바쁘게 움직였어요. 아침 식사 준비부터 시작해서 점심, 저녁. 그리고 때로는 늦은 밤 회장님의 야식까지. 쉴 틈이 없었죠. 하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특히 사모님을 위한 음식을 준비할 때가 가장 신경 쓰였어요. 왠지 모르게 사모님의 취향이 제 손끝으로 느껴지는 것 같았거든요. 된장찌개는 조금 되직하게, 생선은 담백하게, 나물은 깔끔하게. 한 번도 여쭤보지 않았는데도 알 것 같았어요. 주방 한켠에는 제가 새로 개발한 레시피들을 기록하는 노트가 있었어요. 매일 밤 퇴근 후에는 그날 있었던 일들과 새로운 요리 아이디어들을 빼곡히 적었죠. 지금 그 노트를 다시 보면 그때의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져요. 잊지 못할 실수도 있었어요. 한 번은 중요한 손님들이 오시는 날 메인 요리인 스테이크를 완전히 태워버렸거든요. 너무 긴장한 나머지 벌어진 일이었죠. 그때 정말 눈앞이 캄캄했어요. 하지만 위기는 기회가 됐어요. 급하게 냉장고에 있던 재료들로 새로운 요리를 만들었거든요. 한우 체크 스테이크와 송로버섯 리조또. 손님들이 너무 맛있다고 하시면서 이게 이 저택의 시그니처 메뉴냐고 물어보실 정도였어요. 회장님도 제 요리를 참 좋아하셨어요. 특히 제가 개발한 트러플 향의 버섯 리조또는 회장님의 단골 메뉴가 됐죠. 서연 씨, 이 맛은 정말 우리 딸이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때마다 회장님의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았어요. 처음에는 엘리트 저택의 부엌대기 출신이 왔다고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제 진심과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그런 시선도 차츰 사라졌어요. 김 여사님이라고 이 저택에서 20년 넘게 일하신 분이 계셨어요. 어느 날 그분이 저를 부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서연아, 난 내가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알았어.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그때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도 뭔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택에서 일하면서 점점 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마치 제가 원래부터 이곳에 있었던 것처럼 모든 게 자연스러웠거든요. 저택의 구조도 사모님의 취향도 심지어 회장님의 습관까지도. 모든 게 낯설지 않았어요. 사모님은 종종 주방에 찾아오셨어요. 제가 요리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시다가 때로는 눈물을 훔치시기도 했죠. 서연아, 아니, 서연 씨 혹시 요리하는 걸 누구한테 배웠나요? 아니요, 그냥. 제가 좋아서 독학했어요. 그렇구나. 우리 딸도 요리를 참 좋아했었는데. 그렇게 6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사모님께서 특별한 부탁을 하셨죠. 서연 씨, 이번 주 토요일에 중요한 제사가 있어요. 우리 딸의 제사인데 최고의 음식으로 준비해 주세요. 여기 필요한 비용은 충분히 준비했어요. 1,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건네받았을 때 왠지 모를 떨림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날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제사 준비를 하던 그날 전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어요. 새벽 2시. 잠도 제대로 못 잤죠.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시장은 아직 어두웠어요. 하지만 저는 최고의 재료를 구하기 위해 발품을 팔았죠. 처음 보는 어르신이 저를 보더니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가씨 혹시 최 회장네 사람이야? 네. 어떻게 아셨어요? 아침부터 그렇게 정성스레 재료 고르는 거 보니까 최 회장네 막내딸이 그랬거든. 20년 전에 불의의 사고로.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마치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리는 것 같았죠. 주방으로 돌아와서 음식 준비를 시작했어요. 묘하게도 제사 음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어요. 한 번도 배운 적 없는데도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죠. 도라지는 4시간 정도 물에 담가 쓴맛을 빼고 고사리는 3번 정도 물을 갈아가며 삶아야 한다는 것까지. 마치 누군가가 제 몸에 새겨놓은 것처럼 모든 게 자연스러웠어요. 특히 약과를 만들 때였어요. 반죽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허밍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주방으로 뛰어오셨어요. 방금 그 노래 어디서 배웠어요? 노래요? 아, 그냥 무의식적으로 흥얼거렸는데 그건 내가 우리 딸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였어요. 사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모르게 같이 눈물이 났죠. 이상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노래 같았거든요. 제사 음식을 차리면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어요. 제가 음식을 놓는 순서나 방법이 돌아가신 따님이 하던 방식과 똑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작은 실수까지도. 저기 방금 젓가락 떨어뜨린 것도 우리 딸이 매번 하던.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제사상을 다 차리고 영정사진을 모시러 갔을 때였죠. 처음 보는 그 사진 속 아이. 그런데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같은 눈매, 같은 미소, 그리고 목에 걸린 목걸이. 제 손이 자연스럽게 제 목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늘 제가 지니고 다니던 목걸이가 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유일한 물건이었죠. 이게 무슨... 바로 그때였어요. 회장님이 서재에서 나오시다가 저를 보셨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 굳어버리셨죠. 여보, 빨리 나와 보세요. 사모님이 달려오셨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서서연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 이름이었지만 동시에 그분들의 딸 이름이기도 했죠. 사모님이 떨리는 손으로 제 목의 목걸이를 만지셨어요. 이건 서연이 돌 때 선물해준 목걸이 어떡해. 저는 그제서야 기억이 났어요. 그날 밤의 화재. 누군가 저를 안고 뛰어가던 기억. 그리고 제가 끝까지 놓지 않았던 이 목걸이. 엄마. 그 한마디에 사모님이 저를 와락 끌어안으셨어요.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22년 만의 재회. 우리는 그렇게 울면서 서로를 껴안았어요. 회장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어요. 이럴 수가. 우리가 그렇게 찾았는데 내가 여기 있었다니. 알고 보니 그날의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회장님의 사업 경쟁자가 저지른 방화였죠. 저희 가족을 노린 끔찍한 범죄였어요. 그날 이후로 우린 널 찾기 위해 전국의 보육원을 다 뒤졌어. 하지만 내가 이미 위탁 가정으로 보내진 뒤였구나.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제가 요리하는 방식, 좋아하는 음식, 심지어 흥얼거리던 노래까지. 모든 게 우리 가족의 DNA에 있던 거였죠.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아니에요, 엄마.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전 정말 행복해요. 그날 이후 저는 최서연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전 여전히 주방에서 요리를 했습니다. 이제는 더 특별한 마음으로요. 서연아, 이제 내가 요리할 필요 없어. 아니에요, 엄마. 전 요리가 좋아요. 게다가
이제는 진짜 우리 가족을 위해 요리할 수 있잖아요. 그 말에 사모님, 아니, 엄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절 학대했던 위탁 가정을 찾아가는 거였어요. 그들은 제가 대저택의 딸이란 걸 알고 창백해졌죠. 죄송합니다. 그때는 정말 사과하지 마세요. 대신 약속하세요. 다시는 다른 아이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겠다고. 전 그들을 용서했어요. 대신 그 집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위탁가정 감시단을 만들었죠. 더 이상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길 바라면서요. 그리고 절 도와주셨던 분들을 찾아다녔어요. 분식집 사장님은 제 소식을 듣고 한참을 우셨죠.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네가 특별한 아이란 걸 늘 알고 있었어. 전 사장님께 새 가게를 마련해 드렸어요. 칠순이 다 되어가는 연세에도 여전히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해주고 계시죠. 경찰서도 찾아갔어요. 22년 전 화재 사건의 재수사를 요청했죠. DNA 검사 결과로 제가 최 회장님의 딸임이 확인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어요. 지금은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을 위한 요리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희망의 레시피라는 이름으로요. 그곳에서 저 같은 아이들이 요리를 통해 새로운 꿈을 키워가고 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첫 졸업생 미래예요. 미래는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처음 왔을 때는 말도 잘 안 했어요. 하지만 요리를 배우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죠. 서연쌤, 저도 쌤처럼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할 수 있어. 지금 미래는 프랑스에서 유학 중이에요. 얼마 전에 영상통화로 본 미래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더라고요. 우리 요리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은 이제 전국 각지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어요. 누군가는 레스토랑 셰프로, 누군가는 베이커리 사장으로. 모두가 자신만의 맛있는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죠. 엄마 아빠는 지금도 가끔 울먹이세요.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찾았더라면. 아니에요. 이렇게 만난 것만으로도 전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제가 다른 이들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매주 일요일이면 온 가족이 모여 제가 만든 음식을 먹어요. 이제는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됐죠. 서연아, 역시 내 요리는 특별해. 그럼요. 우리 가족의 레시피니까요. 가끔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볼 때면 생각해요. 인생은 참 신기하다고.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되고 아픔이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누군가에겐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여러분, 삶이 힘들 때가 있죠. 저도 수없이 많은 좌절을 겪었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어요. 하지만 절대 희망을 놓지 마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